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 86.9mm의 비가 내려 11월 1일 강수량이 10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가을 폭우로 경기 구리시에선 차량이 떠내려갔고 대전에서는 공영 주차장이 침수됐습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다세대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도 도입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법무부가 라인펀드 사건 관련 보고 누락 의혹 등을 감찰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조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게임장에서 한 남성이 손님을 위협하며 불을 질렀습니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했는데 불을 지른 남성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착륙지 없이 다른 나라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1년간 허용합니다. 탑승객에게는 해외 여행객과 동일하게 1인당 $600의 면세 혜택을 주고 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면제합니다. 오늘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빈집과 상가, 다세대, 호텔 등을 끌어모아서 2년간 전국의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해서는 최장 30년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도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젠 중산층까지 임대주택에서 살게 되는 거냐? 그동안 비어있던 임대주택을 또다시 내놓는 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최근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2만 4천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만 9천 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의 공시를 활용하고 새롭게 공공전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축 다세대 건물의 매입과 빈 상가, 호텔의 개조를 통해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한 공공임대가 주를 이루는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모두 입주가 허용됩니다. 또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확보해 공급하는 매입 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정부는 또 중산층을 위한 전세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6만 3천 가구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입주자가 소득 기준을 지키면 최장 30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공공전세 주택이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보통 공적 주택은 월세로 운영되는데 전세난이 심각하니까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관건은 여기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내동 주택가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으로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매입 약정을 맺고 지어진 건물인데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월세로 공급되지만 공공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전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되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매입 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일반 전세 수요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입니다. 정부는 매입 단가를 서울 6억, 수도권 4억으로 올리고 인테리어, 주차 편의시설 등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주택을 건설업자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어있는 도심 내 상가, 오피스, 호텔을 리모델링해 13,000가구를 1에서 2인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전세값이 무섭게 오르며 예측이 됐었는데 실제로 전국 아파트값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또 묶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천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아파트입니다. 열흘 전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2,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올해 초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규제 지역에서 풀린 부산은 최근 투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7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가며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시장에 큰 충격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김포는 이번 주에만 아파트 값이 2.73% 뛰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 수성구와 울산 남구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자 정부는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최근 3개월간 비규제 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팔랐던 충남 계룡시는 규제를 피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11만 4천 가구,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임대 공급 대책이 나왔죠. 언제부터 가능하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집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언제부터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오늘 대책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게 공실 공공임대를 전세로 전환하는 물량입니다. 네. 이미 지어진 집이고 또 여러 이유로 현재 공실 상태에 있는 집들인데요. 네.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들어오지 않거나 그리고 면적, 입지 등의 이유 때문에 지금 공실인 상태입니다. 네. 만약 공실이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바로 전세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3만 9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물량은 올해 안으로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매입 약정이나 신축 매입 임대처럼 새로 짓는 물량이 있고요. 상가나 호텔 리모델링처럼 개보수가 필요한 물량도 있는데 이런 물량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다만 이 물량들도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LH나 SH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물량들이어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수요자들한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뭐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좀 저렴하긴 하겠죠?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게 공공전세입니다. 말 그대로 월세 대신 전세로 공급하는 건데요. 정부가 매입 임대를 내놓기 위해 사들일 수 있는 주택의 단가가 최대 3억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서울의 매입 가격 기준을 최대 6억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입해서 전세를 내놓을 때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지금 시중에 나온 전세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재나 인테리어, 옵션 등을 최근 주거 트렌드에 맞춰 반영하겠다고 밝혀 주거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억 원짜리를 이제 6억 원까지 높여서 이제 구입한다 이건데 그럼 재원은 어디서 구합니까? 일단 재원은 주택기금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공공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고 또 융자 상품 등으로 운영할 방침인데요. 네. 이번 정책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재원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2배로 올리는데 재원은 충분하다. 좀 뭐 끝까지 좀 가봐야겠습니다. 보통 임대주택, 공공임대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공급이 되죠? 먼저 공공임대 공실이 전환될 경우에는 정부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공공전세 역시도
기존 매입 임대와는 다르게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도 가능하고요. 대신 무주택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청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다만 공실로 나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몰리면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집만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사실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아파트 분양은 별로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금 전세난의 근원이 아파트라고 봤을 때 다세대나 상가, 호텔 등 아파트 외 물량 공급이 자체 시장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언급됐던 공공전세 물량의 경우 매입 단가도 높이고 면적도 넓힐 예정이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격 요건에서 소득 구간을 확대하고 주택 전용 면적도 기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까지는 안 되는 거네요. 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이 질 좋은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짓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6만 3천 가구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당장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전세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질주택을 속도 있게 공급하는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텔 전셋집이 생긴다면 거기에 입주할 의향 있으십니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차라리 캠핑카를 사서 주는 게 낫다. 임대차 3법을 없애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등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토부 대책을 두고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호텔 개조는 새로운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와 비슷하다고 두둔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을 원상복구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발표하고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당은 정신 나간 대책, 정의당은 21세기형 쪽방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먼저 체험을 해보고 정책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호텔을 소유한 재벌만 배불리는 가짜 임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4월 재보선에 부동산 문제가 중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전세 시장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200명대를 넘어 순식간에 300명대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343명으로 서울이 107명으로 가장 많긴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죠.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87곳이 문을 닫았고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애초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면서 2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었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자 벌써 2단계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 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일 정식 발표하는데 이에 앞서서 순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밤 9시 이후 유흥시설 등의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죠.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비해 특별 방역도 시작됐습니다. 1.5단계 수칙과 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비상이 걸린 대학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주 기자,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첫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신촌 대학가 먹자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높아지고 굳은 날씨 탓인지 지금은 이렇게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 16일 확진자가 나온 연세대학교에서는 오늘도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근 서강대학교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촌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거리두기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좁은 간격으로 음식을 먹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상인들과 학생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루빨리 사정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앞으로가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지면 졸업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건가 그런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업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업들도 모임 자제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능 특별 방역도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3 수험생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원은 뛰어앉기와 시설물 소독을 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의 이름과 감염 경로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수능 이후도 문제인데요.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해방감에 PC방이나 노래 연습장, 영화관을 대거 찾을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은 대학가와 유흥가 지역의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역 대학가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는 이달 들어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와 도시 전체가 비상입니다.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된 곳도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순천에서 보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확이 한창일 때지만 조용합니다. 이따금 보이는 주민은 마을회관에서 진단검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쏟아지면서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100여 명 마을 주민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마을 입구는 이처럼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다음 달 1일까지 누구도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고 마을 주민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불안들 하시죠? 그리고 직장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을이 격리돼서 직장을 못 가니까는 아주 많이 불편해하고요. 예. 인근 마을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차 감염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가운데 광양 포스코 협력업체 확진자와 순천 시내식당에서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전남 동부생활권, 순천과 광양 여수 세 도시에서만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자칫 병상 부족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여 방역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순천 인근 광양과 여수도 2단계 격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백신이 고령층에게도 94%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물론 미국인 얘기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95%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0%로 나타난 중간 발표보다 높은 수치로 모더나 백신의 94.5%와 비슷합니다. 화이자는 약 4만 4천 명이 참여한 임상시험 3상에서 절반은 백신을, 나머지 절반은 가짜 약을 투여했습니다. 가짜 약을 맞은 참가자 중에선 162명의 감염자가 나왔지만 백신을 맞은 참가자 가운데서는 8명만 감염됐습니다. And 95% efficacy means that vaccination reduces the risk for infectious disease 20-fold. So this is a highly effective vaccine. 중간 발표에서 의문이 제기됐던 65세 이상 고령층의 면역 효과도 94%로 나타나 젊은 층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Obviously, everyone gets impacted by this virus,
but the older people die more frequently. So for both of these reasons, it was important to know what the efficacy was of this vaccine in older age groups. 화이자는 내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다음 달 중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승인이 나는 대로 미국 전역에 24시간 내에 백신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We now have 2 safe and highly effective vaccines that could be authoriz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ady to distribute within weeks. 하지만 백신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미지수인데다 영하 70도,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전히 대규모 보급의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 소식 픽뉴스 시간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난감한 소비 쿠폰입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준다고 했던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숙박, 여행, 그리고 외식 등에서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었죠. 이 쿠폰이 지난 8월에 처음 발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틀도 안 돼서 중단된 바 있는데요. 이후 코로나19가 좀 안정세를 보이자 지난달 조심스럽게 쿠폰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지금처럼 또다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감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뭐죠? 네, 중단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1.5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숙박 할인 쿠폰의 경우만 보면 정부가 100만 개를 기획을 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명이 넘게 이 쿠폰을 이용해서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 여행 이런 것들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방역 관점에서 보면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로서는 이렇게 계속하게 된다면 방역의식을 당부하면서 외식이나 여행 등은 좀 부추기는 듯한 이런 곤란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 8.15 집회.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집회 얘기인데 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또 이제 8.15 집회를 언급을 하면서 이 확산세를 두고 광복절 집회 탓을 또 한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논란이 됐던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잔종 감염이 지역사회에 계속 있었고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늘어났고 이때 남아있었던 감염 가능성, 뭐 예를 들면 무증상 감염자가 되겠죠. 이 그런 것들이 지금의 확산세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걱정했던 게 헬로윈데이나 아니면은 그 지난 주말에 크게 했던 뭐 민노총도 여러 곳에서 했지만 그런 집회 영향 아니냐는 우리 걱정도 하지 않았었나요? 왜 갑자기 다시 여기로 돌아간 거죠? 네, 일단 서울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민노총 집회나 헬로윈데이 영향은 아니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를 분석을 해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가 많고 또 GPS 분석 결과도 보면 동선이 헬로윈이나 지난 노동계 집회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또 광복절 집회 탓이냐라는 목소리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김금식 위원장은 이 참담한 코로나 위기에 중국 탓만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나오니까 이제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이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추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집단 감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를 예시로 들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남아있으면서 지금의 집단 감염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 뭐 어디서 발병을 했는지 모르는 그 감염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게 좀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큐도 볼게요. 한국은 예외,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게 예외냐 하면 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지금 앞다퉈서 백신 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협상 중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특별히 조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히려 모더나와 화이자가 계약을 재촉하는 상황이라면서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 중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미국 언론도 실제로 이런 발언을 실으면서 K방역이 백신 가격 협상과 성능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한국은 백신을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국가나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다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만 백신을 못 맞으면 어쩌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불안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가을까지는 우선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종을 완료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이달 중으로 만약에 백신 3천만 명분을 확보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눌지, 즉 누구부터 맞게 할 것인지 그 비중 계획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중에는 발표하는 거고 접종 완료는 내년 가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코로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람만 억울한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어제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원래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윤 총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겁니다. 여론 부담의 눈치 보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개념일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검찰총장 방문 조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돌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계획을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전까지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진상 확인 단계인 만큼 윤 총장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취재 결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부정적이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내부 이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대검에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검은 질문지를 보내면 답변하겠지만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고 소명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난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핏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추 장관이 덫을 놓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윤 총장이 끝까지 대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감찰에 불응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밟을 수도 있거든요.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현재 거세게 불고 있는 윤석열 대세론과 권력 수사 동력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됐던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감찰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이 시작되고 윤 총장이 응하지 않으면 여권과 법무부가 감찰 불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 총장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감찰 조사 면담 요구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감찰 방해 행위입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감찰이 본격화되면 추 장관이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감찰은 불법이며 법적 권한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 내부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한편 추 장관은 SNS에 지지자들에게서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각에선 최근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지지 화환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천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는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영등포 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골프 접대와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반려했고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어서 당시 윤 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놓고 지난 2019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mm에 가까운 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1월 치곤 104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온 건데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강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강한 비바람 속에 우산을 꼭 쥔 사람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여름 장마철 장대비를 연상케 합니다. 이례적인 가을 폭우에 서울의 강수량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하루 강수량 최다치는 1916년 67.4mm로 104년 만에 기록을 바꿨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가을비에 서울에서는 한때 호우특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남쪽에서 유입된 습하고 온난한 공기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경계에 강한 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느즈막한 가을비에 낙엽도 모두 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로는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등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낮에도 10도 가까이 낮아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는 가운데 내일 새벽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경북 북동지방을 중심으로 도로가 얼면서 빙판길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져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가을 폭우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낙엽들이 배수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도로 곳곳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비 피해 소식 김종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물에 반 이상 잠긴 차량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구리시 왕숙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등교하는 아들을 데려다주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려 고립된 건데 구조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바지락을 싣고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뒤따라오던 SUV 한 대가 화물차를 피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출근길 서울 여의대로가 빗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작대교 남단을 비롯해 서울 시내 도로 9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부산 지사동에서는 차량이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지면서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고 대전 소재동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침수됐습니다. 낙엽들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하늘길도 막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20여 대가 결항됐고 부산 신항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 수십 개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어제 새벽엔 서울의 한 게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재가 아닌 방화였습니다. 게임장 업주의 남편이 아내와 다툼 끝에 불을 지른 건데 이 과정에서 손님을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을 지른 사람 본인 한 명이었죠. 김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건물 앞에 경찰과 소방 차량이 도착하더니 한 남성이 환자용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다투다 게임장 업주인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유류 추정 물질을 뿌렸습니다. 손님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이곳에 통제선을 치고 경찰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대치하던 남성을 결국 제압했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낸 불에 자신이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다투다가 다 나가버리고 경찰 둘 있었고 화상 입고 병원에. 부상자는 병원 이송 바로 하셨고요. 좀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근데 의식은 다 있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다. 주변에 있던 손님은 옷에 불이 붙었지만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경찰과 소방이 함께 불을 끈 덕분에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현직 경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주거 침입죄 같은 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스토킹한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법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없거든요.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볐던 어제 오전 8시쯤 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30대 A 경사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A 경사가 대중교통과 직장 등으로 따라왔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까지 들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경사는 여성을 스토킹한 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주거 침입 등의 주장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서울노원경찰서는 양측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A 경사가 소속된 관할서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경사를 대기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토킹 범죄가 하루에 15건 이상 벌어지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나서 하루빨리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 기준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처벌하기 위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에서 법률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범죄를 저질러도 몇만 원의 벌금만 내면 끝났던 스토킹.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만큼 입법이 완료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차 60대 이상이 투입될 만큼 큰 불이었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 불은 지금 모두 다 꺼진 상태입니까?
예, 인천 화재 현장입니다. 지금은 불이 모두 꺼진 상태인데 제대로 보이는 검게 그린 건물이 오늘 오후에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인데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00여 명과 소방차 6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관할 구청은 한때 추가 폭발 위험이 있다며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 진화 작업을 시작하고 약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부상자 중 1명은 현재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공장 2층에서 근로자들이 도금 작업을 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 현궁 훈련 과정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발이 표적을 벗어나 훈련장 밖에 떨어진 건데 하필 한국산 무기를 보러 온 외빈들 앞이었던 터라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우리 군이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훈련장 밖으로 떨어지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격 훈련 중 현궁 한 발이 표적을 벗어나 훈련장에서 1.5km 떨어진 논에서 폭발했습니다. 폭우가 내려 논에 물이 찬 데다 사고 현장 주변에 주민들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외빈들이 훈련을 참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외빈 참관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계획된 훈련이었다며 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9년에 걸쳐 개발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지난 2016년 생산을 시작해 군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이 대형 트럭에 치여 2살 배기 아이가 숨진 사건 보도해드렸죠. 트럭 운전기사는 차체가 높아서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반사경이 있었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였죠.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하지 않은 차량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등도 뒤늦게 설치를 한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여 2살 배기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4살 된 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트럭 운전기사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던 보행자를 보고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은 맞은편 차량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 엄마가 아이들 여러 명 데리고 서 있는데 그 양보도 안 해주고 계속 그 갔다는 얘기 들어서 너무 그분들 솔직히 좀 너무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들 차량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운전자 4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무겁지 않을 전망입니다.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서 원인 제공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 모녀가 참변을 당한 이 횡단보도에서는 6개월 전에도 7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2번의 인명사고가 난 뒤에야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차들이 시속 30km를 넘는 건 물론이고 여전히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질주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동상을 쇠톱으로 절단하려고 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동상의 목을 잘라 서울 연희동 전시집으로 보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안에 설치된 전두환 동상입니다. 그런데 목 부위에 틈새가 생기고 곳곳에 날카로운 도구에 잘린 흔적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50대 남성이 줄톱으로 전두환 동상의 목 부위를 자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광객이 발견하고서 청남대 직원한테 얘기하고 이제 청남대 직원이 112 신고해서
남성은 범행 전 배전함에 있는 CCTV 전원을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동상의 목을 잘라 서울 연희동 전씨 집으로 보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5.18 단체 그 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좀 마무리를 줘야겠다. 이제 예전부터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청남대 안에 설치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은 철거 여부를 두고 지난 5월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상이 존치되는 대신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이 설치되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김장의 핵심 재료인 고춧가루 값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난해보다 40% 넘게 치솟았는데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슬쩍 받고 35톤을 유통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정정 기자입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긴 어렵지만 중국산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유통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조하려고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가 한무더기입니다.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뗀 뒤 국내산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새로 붙인 겁니다. 문제의 고춧가루는 100% 국내산 고춧가루란 허위 광고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5톤 5억 3천만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까지 택배에 함께 넣어보내 소비자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유사범행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의 가격이 급등하여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 콜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면서 이미 사 먹은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른바 평양의대 범죄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그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 입학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평양에서도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고 애쓰는 부모가 많거든요. 배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강하게 비판한 평양의대 범죄 행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평양의 한 간부를 인용해 지금 북한에선 뇌물과 뒷배가 없으면 대학 입학이 어렵다며 입학 후에도 당 간부와 교수들에게 일상적으로 뇌물을 줘야 졸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고 졸업한 평양의대 의사들이 각종 의료사고를 일으키자 김 위원장이 직접 질책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엔 당 간부 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패 현상이 발생했다며 노동당 2인자인 이만건을 공개 해임해 입시 비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청탁과 뇌물이 일반적입니다. 5만 달러 정도면은 김일성 종합대학도 입학이 가능한 걸로 지금 설이 나. 의료관계의 비리일 개연성도 있고요. 한편으론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빼돌려 유통하다 적발됐거나 상부 승인 없이 남측 단체로부터 의료 물자를 받으려다 적발됐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라며 국경 봉쇄와 외부 지원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항공업계와 면세점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1년 동안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착륙은 하지 않지만 1인당 $600까지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 그래도 여권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닥다닥 창가에 붙어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1년 가까이 구경도 못한 기내식이 나온다는 방송에 정말 비행기를 탔구나 싶습니다. 여기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대구에서 왔는데 잠도 못 자고 매일 언제 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지난달 소개되자마자 20분 만에 예약이 완료됐던 이른바 목적지 없는 비행 체험입니다. 당시 승객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은 면세점 쇼핑을 허용해달라는 것. 정부가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국제 관광 비행을 도입합니다. 면세 범위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합니다. 1인당 600달러까지의 물품, 그리고 400달러 이내의 술 한 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도 포함됩니다. 공항 면세점은 물론이고 시내와 기내,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유례 없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경로는 인천을 출발해 동해로 나갔다가 부산과 대한해협, 제주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3시간 정도의 항로가 유력합니다.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서울 시내 학교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대체 인력 투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였죠. 학부모들만 애가 탔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 속 우비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상에 모였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시 교육청과의 퇴직연금 협상이 무산된 뒤 이틀간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복리후생 차별 철폐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저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더 큰 힘으로 더 강력하게 또다시 총파업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엔 급식 관련 종사자도 상당수 참여하면서 서울 시내 일부 학교는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파업 참가자 626명 중 급식 관련 종사자는 253명으로 전체 3.5%인 36개 학교가 도시락이나 빵, 음료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습니다. 반복되는 급식 중단에 학부모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정당하게 노동법에 이제 보장된 이제 뭐 파업 쟁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부모로서 도저히 전 납득되지도 않고 사실 과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노조 파업에 강한 유감을 밝혔지만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학부모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파업 인력을 대체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시 필수 인력과 대체 인력을 둘 수 있게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학대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입양 한 달 뒤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이미 3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놔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학대하셨습니까? 경찰은 장 씨를 검찰로 넘기며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직접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임과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학대는 입양 후 한 달 뒤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집안에 CCTV가 없었지만 외부 영상과 진료 기록, 소아과 전문의, 주변인 증언 등을 토대로 적지 않은 횟수의 학대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양 목적 자체가 청약을 위해서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전 3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재수사 중이지만 지난 5월 몸에 멍자국이 있다는 어린이집 신고 내용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 입증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던 한 시골 마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13명의 자녀를 둔 15명 대가족이 이사를 온 겁니다. 40여 명의 노인만 살던 마을이 북적이게 된 귀촌 이야기. 강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남해 동남치 마을. 골목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제잘되는 소리, 웃음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돌이 안 된 갓난아이부터 22살 첫째 딸까지 15명의 대가족이 이사를 와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집과 일터를 마련해준다는 소식에 40년 넘게 서울 생활을 하던 엄마 임수경 씨는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막 애들끼리 막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일 만족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없어 심심할 법도 하지만 여러 형제 자매가 있어 걱정이 없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애들이 저거 없었을 때보다 많이 웃고 많이 놀고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서 퍼진 사람의 온기, 동네 주민들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식구가 더 늘어난 그런 기분이라서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웃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늘어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을 정말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 온 가족도, 이웃 주민들도, 학교도 즐거운 행복한 귀촌. 남해 동남치 마을 임수경 씨 가족이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가운데 하나로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최하위 한국전력이 7연패를 하다가 2연승으로 거짓말처럼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단행한 대형 트레이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구경훈 기자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현대캐피탈에서 주장으로 뛰던 국가대표 출신 센터 신영석.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고 힘차게 속공에 성공합니다. 최근 3시즌 연속 블로킹 왕답게 가로막기도 척척. 함께 유니폼을 갈아입은 장신 세터 황동일도 블로킹을 성공하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최근 현대캐피탈에서 3대3 대형 트레이드로 한국전력 유니폼을 바꿔 입은 이들 노장 선수들. 7연패로 최하위에 머물던 한국전력에 와서 이를 악물고 뛰어 첫 승을 이끌더니 어제는 2위 KB손해보험마저 격파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신인 같은 마음으로 오늘 임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좀 잠을 좀 설쳤습니다. 또 남은 경기도 승리하면서 이기고 싶습니다. 네. 베테랑 이적생들의 가세로 중심이 잡히자 기존 쌍포인 박철우와 러셀의 위력은 배가 돼 어제는 53점을 합작하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막기 위해 베테랑을 영입한 한국전력은 당장 효과를 봤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선택한 현대캐피탈은 창단 첫 5연패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별로 트레이드에 따라 울고 웃으면서 순위표도 요동칠 것으로 보여 올 시즌 남자 프로배구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17살의 나이로 수영 박태환의 100m 자유형 한국 신기록을 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황선우 선수인데요. 오늘은 200m에서 좋은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남자 자유형 200m 4번 레인의 황선우 선수가 물살을 가릅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가던 황선우는 가볍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1분 45초 92,
개인 최고 기록이자 박태환의 한국 신기록에 단 1.12초 모자라는 기록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해서 자유형 200m 같은 경우에도 박태환역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앞서 황선우는 박태환 선수의 100m 한국 신기록을 0.17초 앞당겼습니다. 단거리 50m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갖고 있던 박태환의 기록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에서는 아마 세계적인 선수들과 자유형 100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로 매년 1초 이상 꾸준하게 기록을 단축시켜온 황선우. 황선우의 활약에 힘입어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 메달권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꿈 같지만 메달권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화이팅!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따뜻한 겨울옷 준비되셨나요? 오늘 서울은 관측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오는데요. 내일 아침 오늘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곤두박질 치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도, 모레는 1도까지 떨어지겠고 몸으로 느끼는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며 무척 춥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서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밤에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황사가 영향을 미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과 제주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리다가 낮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차차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10도, 대구는 11도로 오늘보다 10도에서 14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당분간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화이자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모더나 백신. 그런데 이 백신이 나오기까지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왕년의 팝스타 돌리 파튼이 지난 4월 백신 개발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한 겁니다. 덕분에 백신의 연구 속도가 10배는 더 빨라졌죠. 한 사람의 기부 덕에 어쩌면 인류가 덕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